지난 시간 우리는 식사 후 찾아오는 그 묵직함과 답답함이 예민함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경의 작동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배는 분명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습니다. 소파에 혹은 방바닥에 그대로 눕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누우면 더 이상해집니다. 가슴 아래가 답답해집니다. 트림이 올라오다 말고 목에 걸립니다. 속이 크게 울렁거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치가 않습니다. 몸을 뒤척여 봅니다. 왼쪽으로 누워도 보고 오른쪽으로도 누워봅니다. 그래도 그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아봅니다. 그제서야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저녁을 몇 번이나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느려지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날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다들 잘 먹고 편안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혹은 자녀에게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쉬고 싶어 합니다. 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우면 소화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쉬고 싶은 몸과 쉬면 안 되는 소화기관이 같은 순간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순을 처음 느꼈을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먹었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위가 약해진 걸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비슷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몸은 불편한데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니까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혼자 끌어안은 채 조용히 넘긴 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예민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신경 하나가 지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경의 이름은 미주신경입니다.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은 당신이 밥을 먹는 순간부터 소화를 마치는 순간까지 조용히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식사 후에 눕고 싶은 그 마음도, 누우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 모순도 사실은 이 신경 하나로 상당 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미주신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계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먹는 것과 소화하는 힘 사이에 아주 섬세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이 식사 후에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지혜와 오늘날의 과학이 어떻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언어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사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안 꺼지지? 나도 요즘 그래. 나이가 드니 다 그런가 봐. 서로 웃으며 넘기지만 그 말 속에는 조금씩 지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눕기만 하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부르게 먹은 날 밤일수록 오히려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과 몸이 고장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에 눕고 싶은데 누우면 더 불편해지는 그 경험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몸의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다만 젊었을 때는 몸이 그 신호를 훨씬 빠르게, 훨씬 조용히 처리해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다시 조금씩 되찾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식사 후에 그 무거움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무거움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법도 함께 익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식사 후에 흔히 찾아오는 3가지 불편함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의 묵직함입니다. 배가 부른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명치 아래쪽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기가 어려워집니다. 허리띠를 풀어도 옷을 헐렁하게 갈아입어도 그 무게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똑바로 앉으면 그 답답함이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눕고 싶은데 누우면 더 불편해지는 그 모순된 경험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였던 다리는 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몸을 눕히면 윗속에 있던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슬며시 올라오는 듯한 느낌, 트림이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베개를 몇 개나 겹쳐 받치고 반쯤 앉은 자세로 억지로 잠을 청하신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찾아오는 마음의 위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예전처럼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이러다 또 밤새 불편하면 어쩌나 미리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외식 자리에서도 조금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게 되고 왜 그렇게 적게 먹느냐는 질문에 그냥 요즘 입맛이 없다고 둘러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몸의 불편함이 어느새 마음의 불편함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혹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을 채운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당신의 이야기를 이 공간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당신의 상태를 잠시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식사 후에 그 묵직함과 답답함, 그 신체적인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신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만약 검사해도 이상 없다는 말에서 오는 그 외로움과 위축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신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둘 다 해당되신다면 1과 2를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에 숫자를 남기는 이 작은 행동은 그저 하나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그 무게를 잠시 이 자리에 내려놓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숫자들을 아래에서 함께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에, 같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답을 찾으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동양의 의학을 세운 사람들은 소화라는 것을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소화를 단순히 음식이 윗속에서 부서지는 화학적인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소화란 몸 전체에 힘을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노동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노동을 담당하는 자리를 비위라고 불렀습니다. 비는 지금의 지라와 가깝고 위는 지금의 위장과 가깝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는 단순한 장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위는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몸이 쓸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 온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한 마을의 방앗간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곡식을 받아 빻고 그것을 마을 곳곳의 집으로 실어 나르는 방앗간처럼 비위는 음식을 받아 힘으로 바꾸고
그 힘을 심장으로, 팔다리로, 머리로 실어 나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튼튼한 사람을 두고 얼굴에 혈색이 좋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비위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힘이 온몸으로 제대로 퍼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과 가장 쉬어야 하는 시간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는 비위가 막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방앗간의 물레방아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과 같습니다. 이때 몸을 갑자기 눕히는 것은 마치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하자마자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식사 후에는 잠시 몸을 세운 채로 가볍게 걷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두라고 가르쳤습니다. 식곤증이 몰려와도 완전히 몸을 눕히기보다는 잠시 그 힘의 흐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아주 다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비위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소화를 돕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냈을 뿐입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전통에서도 소화의 힘에 관한 지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교의 수행자들은 배꼽 아래 손가락 서너 마디쯤 되는 자리를 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이라는 글자에는 붉은 알갱이 혹은 씨앗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밭이라는 뜻의 전이라는 글자와 합쳐져 단전은 몸 안에 있는 씨앗의 밭이라는 뜻이 됩니다. 도교에서는 이 단전을 몸 전체에 온기와 힘을 만들어내는 아궁이와 같은 자리로 보았습니다. 마치 겨울철 아랫목에 놓인 화로처럼 단전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으면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팔다리까지 따뜻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화로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교의 스승들은 단전이 차갑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제대로 데워서 힘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젖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은 것처럼 불이 잘 붙지 않고 연기만 나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의 수행자들은 식사 후에 배 아래쪽 단전 자리에 두 손을 가만히 얹고 그 온기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바닥의 따뜻함을 배 아래로 조용히 흘려보내는 아주 소박한 습관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도록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배 안쪽에서 은은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오래된 기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비위라는 자리로 소화의 힘을 설명했다면 도교는 단전이라는 자리로 그 힘의 온기를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은 이것을 비위의 기운이라 불렀습니다. 도교는 같은 진실을 단전의 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지만 두 전통 모두 같은 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 아래쪽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키고 그 자리가 일할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 서로 다른 땅에서 서로 다른 말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시대와 이름을 넘어서 언제나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과학이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뇌에서부터 시작해 목과 가슴을 지나 배까지 길게 뻗어내려오는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경의 이름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라는 이름은 이 신경이 마치 길을 헤매듯 여러 장기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미주신경은 심장, 폐, 위, 장까지 이어지며 몸 안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신경 중 하나입니다. 이 신경을 몸의 안전 스위치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을 만났을 때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켜 도망가거나 맞설 준비를 시키는 신경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을 쉬고 회복하는 상태로 이끄는 신경계입니다. 미주신경은 바로 이 두 번째, 쉬고 회복하는 신경계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화라는 작업은 이 두 번째 신경계, 즉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쉬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음식을 삼키고 나면 위는 그 음식을 부드럽게 부수기 위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움직임을 연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동운동을 지휘하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이 위와 장에게 신호를 보내야 소화액이 적절히 분비되고 위와 장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이 갑자기 자세를 크게 바꾸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잠시 그 안전 신호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면 미주신경이 보내는 신호도 약해지고 위와 장의 움직임도 자연히 둔해집니다. 식사 직후에 갑자기 몸을 눕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위는 아직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몸을 눕히면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위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조금씩 밀려 올라가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미주신경이 위와 식도 사이의 경계를 조율하는 작업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명치 아래가 답답하고 트림이 목에 걸리는 그 느낌은 바로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최근 과학이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장뇌축입니다. 장뇌축이란 우리의 장과 뇌가 미주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미주신경을 타고 흐르는 신호의 상당 부분은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뇌에게 끊임없이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하는 또 하나의 감각기관과도 같습니다. 소화가 원활할 때 장은 뇌에게 평온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소화가 불편할 때는 뇌에게 무언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 후에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예민해지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장이 뇌에게 보내고 있는 솔직한 보고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한의학은 이것을 비위의 기운이라 불렀습니다. 도교는 단전의 온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신경과학은 이것을 미주신경의 활성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의 작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세 가지 언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 아래쪽, 그 조용한 자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 자리가 일할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 미주신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더 깊이 직접 몸으로 경험할 시간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식사 후 찾아오는 그 묵직함과 답답함이 예민함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경의 작동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의학은 그것을 비위의 기운이라 불렀고 도교는 단전의 온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은 그 모든 것을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장과 뇌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울림을 기억하시나요? 배 아래쪽, 그 조용한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느낌 말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조금 더 깊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의 신경과학과 같은 곳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옛사람들에게는 현미경도 신경을 촬영하는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오랫동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몸을 갑자기 눕히면 불편해진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그 이유를 신경의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식사 직후 몸을 세운 채로 있으면 미주신경이 위와 장에게 편안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중력이 음식물을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끌어주고 위와 식도 사이의 경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의학은 이것을 두고 방앗간이 일할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도교는 이것을 두고 아궁이의 불씨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두고 미주신경이 부교감 신경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몸의 자세와 호흡을 존중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경험은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지금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그 섬세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미주신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경이 얼마나 편안하게 작동하는지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 식사 후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목과 성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미주신경에게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오랫동안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직접 보내는 방법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눠드릴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편안한 의자에 앉은 채로 그대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사 직후가 아니시라면 그냥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이 순간을 떠올리며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주세요. 다리는 바닥에 편안히 내려놓고 두 손은 배 아래쪽, 배꼽에서 손가락 서너 마디 아래쯤 되는 자리에 가만히 얹어주세요. 이 자리가 바로 도교의 스승들이 단전이라 부르던 자리입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그 자리로 천천히 전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그 자리를 찾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숫자로 넷을 세는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는 동안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날숨이 길어질수록 손바닥 아래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것처럼요. 어쩌면 당신은 배 안쪽에서 은은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숨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느낌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든 그것은 모두 옳습니다. 이 호흡을 약 2분 동안 이어가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를 함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입을 가볍게 다문 채로 콧소리로 낮게 하고 허밍을 해보세요. 목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진동은 목과 가슴을 지나가는 미주신경의 길목을 부드럽게 자극한다고 여러 관찰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조용한 종을 아주 작게 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는 숨에 맞추어 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낮을수록 좋습니다. 가슴과 목 부근에서 그 진동이 은은하게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허밍을 5-6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어쩌면 목 언저리가 살짝 간지럽거나 가슴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몸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반응하니까요. 세 번째 여정입니다. 이제 손과 소리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 손은 여전히 단전 위에 얹은 채로 허밍을 하며 숨을 내쉬어 보세요. 손바닥의 온기와 가슴에서 울리는 진동이 함께 배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상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고 나면 잠시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명치 아래의 그 답답함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이완도 몸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흡과 허밍은 식사 직후 어지럽거나 숨이 많이 찬 상태에서는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만큼만 부담 없이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여정을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명치 아래가 조금 가벼워지고 숨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몸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따뜻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주신경이 당신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그 물레방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들어오면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그 곡식을 다 뻗고 나면 다시 조용히 멈추어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레방아가 도는 시간에는 물길을 함부로 막지 않았습니다. 방아가 일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아가 멈추어 쉬는 시간에는 굳이 억지로 물길을 틀어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도 이 물레방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당신의 뱃속에서는 그 물레방아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위와 장이 리듬을 맞추어 움직이고 미주신경이 그 리듬을 조율합니다. 이때 몸을 갑자기 눕히는 것은 마치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하자마자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몸을 세운 채로 편안한 숨과 작은 허밍으로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준다면 물레방아는 자기 속도대로 곡식을 다 뻐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용히 멈추어 당신을 편안한 잠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물레방아를 억지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방해하지 않고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식사 후 찾아오는 그 묵직함이 예민함이 아니라는 것,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조용히 소화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의학의 비위와 도교의 단전이 오래전부터 같은 진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언어를 들어줄 시간이 그동안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단 2분만이라도 식사를 마친 후 그대로 눕지 마시고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의 몸에게는 아주 분명한 사랑의 언어로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여정을 지나오신 후 명치 아래가 조금 가벼워졌거나 숨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댓글에 별표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표는 당신이 오늘 스스로에게 건넨 따뜻한 찻잔 한 잔과 같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애써 오신 당신에게 스스로 건네는 아주 작은 선물이니까요. 오늘 밤 이 공간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결의 끈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밤에도 또 다른 고요한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의 콘텐츠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서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시기를, 그리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